그러면 뭐가 좋은지부터 일단 찾아보자. 그러니까 좋은 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결과가 이제 주가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 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게 본인 일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본인 일하고 바쁘고 퇴근하고 나면 시간 얼마 없는데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다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거 뭐 사실 한 종목 분석하는데 정말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막 그래도 2, 3일은 걸리거든요. 근데 2,000 종목을 2, 3일 걸려가지고 다 하면 이거 6,000일이에요. 그럼 6,000일이면 2년, 뭐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사지도 않을 종목을 분석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는 이유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분석하지 않아도 될 종목을 분석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서 얘가 올라간다? 아니면 반등이 나온다? 왜 그렇지? 그걸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분석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이유는 뭐 누군가는 이제 알았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는 이유는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장이 마치고 나면 다 차트를 돌려보거든요. 차트를 다 봅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오르는 종목들을 분석을 하면 공통점이 보여요. 업종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이제 다 메모를 했는데, 이렇게 메모한 거를 유심히 보다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뭐 신고가 가는 종목이 한 20종목이 있는데 반도체 가는 종목이 그 중에서 대여섯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종목을 다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 거기서 내가 뭘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뭐가 주도주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게 됐거든요. 뭐 투자자들이 어딘가 정보를 들으실 거예요. 어딘가 정보를 들어서 이 종목이 좋다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종목이. 그러면 그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먼저 기술적으로 전 종목을 한번 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시장 장이 마치고 나면 한 10분 정도 후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3시 반에 마치잖아요. 한 3시 40분, 50분 정도부터 전 종목을 차트를 다 돌려봅니다. 왜 20분 뒤에 하냐면요, 이제 수급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거래소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나오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게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수급이 다 나온 다음에 차트를 돌려보는 거죠. 시가총액 1위부터 시가총액 1,000억 원대까지, 뭐 삼성전자가 240조니까 시가총액 1,000억 원 종목까지 하면 한 1,900에서, 지금은 조금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시장이 떨어져서 한 1,700, 800 종목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차트를 다 봅니다. 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 종목당 한 2, 3초 정도뿐이 안 걸리거든요. 제가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거 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차트를 가지고 막 이거 분석하고 저거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흐름이 어떻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보거든요. 첫 번째는 신고가,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왜 이 두 가지를 보냐면요, 신고가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좋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가끔 저기서 막 줄 서 있고 카트마다 막 어떤 제품들이 막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거 다 사지? 막 토마토가 다 담겨 있으면 토마토 할인하나? 그러면서 한번 이제 가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또 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사람이 관심이 많으면 그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뭐 수급도 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습니다. 노트를 하나 펴놓고 왼쪽에는 반으로 접어서 왼쪽에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 다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는 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영원히 좋은 것도 없고 영원히 안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 좋았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오른쪽에 메모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000 종목 정도를 쫙 돌려서 메모를 하다 보면, 메모를 다 하고 나서 시가총액 1,000억 원 종목까지 차트를 다 봤겠죠? 그러고 나면 왼쪽에서 공통적인 업종이 나타나면 그거는 그 지금 현재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도주에서만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성공률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거든요.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주가가 잘 가는 좋은 업종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판이 어떤 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주식이 상승기에 있으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거고, 그 상승기 중에서도 어떤 업종이 주도하는지를 알면 거기서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보면 주도 업종이 보이고, 오른쪽 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면 어느 업종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구나. 주도주는 아니지만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이 보여요. 뭐 최근 같으면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그런 쪽의 거를 공부를 해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 두 가지를 메모를 하면서 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업종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업종을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장 마치고, 사실 좀 바빠서 매일은 못하고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그렇게 하면 시장을 보는 눈도 좀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메모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고가나 턴어라운드에서 테마 종목은 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테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냥 이유 없이 뭐 유력한 대선 주자라 성이 같다는 이유로 막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를 해야죠.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해야 되고, 턴어라운드가 많은 시장은 뭐 바닥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신고가가 요새 같은 경우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는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종목, 신고가 종목이 많이 나와야 그게 이제 상승장이고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 로봇 관련된 테마가 뭐 최근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많이 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인건비 많이 올라가고 설비 투자 많이 하면 사실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이제 뭐 로봇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였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실적 나오면 IR 하잖아요. 내년에 이렇게 어떻게 할 거고 설비 투자 이렇게 할 겁니다. 삼성이 설비 투자로 뭐 170조 한다 그러네? 그러면 이쪽에 자동화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테마 형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사실 미래를 보는 눈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와 뭔가 계약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어려운 일이라서, 저는 사실 테마 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 테마가 이제 업종을 형성할 정도, 지금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이나 뭐 2019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테마를 형성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커지고 실적이 나오고 진짜 계약 상황이 나오고 하면서 진짜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거 지금 이 시작 단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그런 이제 초창기에 시작하는 테마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먹어야지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서 많은 테마들이 정말 반짝하고 없어졌어요.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 굉장히 급등했다 급락해서 막 손실이 50% 60% 났다? 근데 그 테마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사실 더 이상 투자를 이어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동성이 큰 쪽들은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뭔가 형성된 다음에 그게 진짜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큰 종목들이 나오고 한 다음에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그 시점이 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회계라는 거는 향수와 같은 거다. 마실 필요까지는 없다. 향만 맡으면 되지. 향을 맡으면 되지. 마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처음에 사실 때 이 회사가 우리가 이제 이익성을 따져보는 지표가 있어요. PER이라는 지표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지표예요.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 그래서 PER이 높은가 낮은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남들보다 돈을 뭐 잘 버는데 저평가되어 있는가, 가치가 싼가, 이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MTS나 HTS 그냥 열기만 하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을 보시고 그 PER이 높은지 낮은지. 근데 어떤 게 높은지 어떤 게 낮은지 모르잖아요. 이 회사 사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PER이 4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PER이 뭐 30배. 그러면 포스코가 싼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과랑 배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 사과끼리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이 사과가 좀 뭐 맛있는데 싸다 이런 걸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업종 PER이라는 거를 증권사 HTS나 MTS에는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내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는데 잘 가네? PER을 보니까 12배야. 우리나라 평균이 10배인데 좀 비싼 거 아니야? 그런데 업종 PER을 보니까 업종 PER이 평균이 30배예요. 그러면 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것만 볼 수는 없죠.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데 손익계산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증권회사에서는 3년치 그 재무제표를 보여주거든요. 3년 동안의 추이만 한번 보시면 돼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가?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가? 혹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지 않는가? 요 정도만, 이익성만 좀 한번 손익계산서에서는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자산가치도 한번 봐야죠. 자산가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어려워. 뭐 이렇게 현금 흐름이 이제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거 다 보기 굉장히 어렵고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부채가 많은지. 왜냐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은 솔직히 막말로 버티면 올라옵니다. 이게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10년, 20년 들고 있으면 한 번은 시세를 줘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망해버린다면 그건 더 이상 플레이를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좀 보셔야 돼요. 대체제표는 이제 다 보기 어려우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막 300%다. 이랬을 경우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가가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불황이 왔을 때 부채 비율이 높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내가 굉장한 선구안이나 아니면 분석 능력이 있지 않는 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은 조금 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금 흐름표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좋은데 현금 흐름표는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책에 많이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PER로 봐서 이제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지 업종 평균보다, 그 다음에 손익은, 그러니까 이익은 계속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지 이익이 잘 나는지, 그 다음에 부채가 많은지 적은지 정도는 꼭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 업종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주가 흐름도 괜찮았어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실적이 좀 덜 나왔거든요. 하이닉스는 더 나왔긴 했지만 그게 뭐 환율 문제다 뭐다 막 그러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에서 중요한 거는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반영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실적이 잘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게. 근데 자동차 업종들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실적이 잘 나온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나? 아니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롯데치스턴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는데 주가는 엄청 떨어졌거든요. 뭐 시장에서는 이게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이라고 해요. 미리 올랐으니까 롯데시성 실적 좋을 건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 이만큼이면 됐다 하고 팔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어? 이런 의문점. 왜냐면 지금 뭐 성수기 끝났고 여름 시즌 끝나고 이제 비수기로 음료 같은 경우 비수기로 들어가면 실적이 줄어들 텐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거든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빠릅니다. 한 발 먼저 가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막 좋게 나왔는데도 앞으로 전망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막 박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차를 산다고 하면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수요가 아직 물론 이제 거기에 가수요가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수요가 남아있는 쪽이고 그리고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없어서 못 팔고 있잖아요. 원래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공급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긴 게 기업들이 재고를 안 갖고 갔었거든요. 2020년도에 자동차가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면 그 물류 체계에 JIT라고 Just in Time이라고 재고를 안 가져갖고 그때그때 재고를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빵 터지고 재고가 없어서 부품 재고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장기간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럼 구매 관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게 재고가 없어서 아주 망했는데 재고를 좀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직까지도 지금 수요를 못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를 쌓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적정 재고를 쌓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침체 때문에 수요가 조금 줄어들지라도 재고를 쌓으려는 그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번에 현대기아차 실적 조금 놀랬고요. 좋게 나와서 뭐 앞으로도 조금 좋을 가능성이 있다. 7월 판매 데이터 보니까 작년보다 늘었더라고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단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전기차를 얼마나 팔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자동차 업종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가 사실 사양 산업이에요. 사양 산업인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성장성이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좀 바뀐다. 전기차라는 이제 성장성을 자동차 업종에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멀티플이 높아져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 주가는 이익에 멀티플을 곱한 거거든요. EPS에 PER을 곱하면 주가가 나오는데 지금은 EPS도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이 PER 배수가 성장성을 반영해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부여받고 있으니까 전 세계 자동차 업종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성장성이 없는 자동차 업종에 만약에 성장성을 조금 부여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랑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를 동일선상에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테슬라 자동차가 잘 팔리는 이유가 잘 달려서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랑 독일의 벤츠나 BMW랑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랑 벤츠를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이야기는 달라진 거거든요.
지금 벤츠나 BMW 전기차 모델 아시는 거 있으세요? 없죠. 그거는 이제 글로벌 이야기도 비슷할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테슬라, 폭스바겐 다음으로 현대기아가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서는 높은 상황이고, 벤츠, BMW는 순위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충분히 싸워볼 만한 싸움인데, 테슬라랑 붙는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죠. 이제 플랫폼 업체로, 테슬라는 플랫폼 업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쪽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런 뭐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추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테슬라는 논외로 하고 이제 다른 플레이어끼리의 싸움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컨텐츠라는 거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라는 게 무색해요. 왜냐면 이 컨텐츠는 여러 명이 소구하는 거라서 이게 확실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이 우영우가 SBS에 편성 될 뻔했는데, SBS 드라마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이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이것 드라마 쪽도 그렇고 게임 쪽도 그렇고 이거는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또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쪽에 K엔터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조선 자동차 만들어서 성장을 하겠어요. 조만간 이제 후발 투자자들한테 따라잡힐 거거든요. 낮은 인건비, 저렴한 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어디서 성장을 할 거냐?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 그다음에 엔터 산업 이런 쪽에서 성장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런 관련돼서 K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에이모 회사도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미 이제 주가는 다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세를 많이 반영한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꼭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가 성공하든 뭘 하든 간에 꼭 써야 되는 그런 분야를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특수효과 하는 회사들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제작비가 200억이 들었대요. 이런 쪽을 잘 아시겠지만 그거 뭐 하는데 200억이 들었을까요? 고래 나오는데 그만큼 든 거거든요. 특수효과, CG 이쪽은 사실 드라마를 이제는 어떤 드라마에도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경기 침체를 반영한 지수가 저는 220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실 경기 침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굉장히 큰 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마일드한 침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침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아질 것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 돈을 회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는 침체된다라고 하고 기업의 이익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2020년처럼 막 급등이 나온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V자형 반등보다는 나이키형 패턴이라든지 L자형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주식 안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럴 때 정말 화려한 종목 장세가 연출된 적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우리나라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굉장히 긴 박스권을 유지를 했거든요. 정말 한국장 재미없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들을 보시면 2015년도에 바이오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 기억나시죠? 명동의 전체 중국인이어서 화장품 주가가 아모레퍼시픽이 정말 황제주에 등극하고, 그 다음에 면세 관련된 업종도 주가가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2020년하고 2021년 초반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도 주식이 올랐어요. 내 실력과 무관하게. 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기였는데 앞으로는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가만히 있는다고 내 계좌가 올라오는, 가만히 있어도 내 계좌가 올라오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많이 올라오는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라올 때마다 주도주가 바뀌거든요. 한번 시장이 패턴 이렇게 한번 순환을 하고 다음에 올라올 때는 패턴이 좀 바뀌어요. 2005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올 때 뭐 중공업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2017년도에 주가가 올라올 때는 반도체가 올라왔었고, 지금 보시면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난 대형주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07년도에 포스코에 물리신 분들 아직까지 본전 회복 못했고요. 2020년도에 SK텔레콤에 물리신 분들 아직까지 본전 회복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시장이 내 계좌를 뭐 올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시기고요. 주가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지수의 흐름을 못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를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거기서 소외되어 있다? 그러면 교체를 하는. 왜냐면 지금 다 같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내 반등할 때 내 종목이 꼭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종목이 주도주가 돼서 올라가는지를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정말 선수들의 영역, 진검승부하는 시기가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시장은 대부분 반영할 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되면 인플레이션도 조금은 완화가 될 거고, 뭐 예전처럼 2% 밑으로 내려온다라고는 이야기 못 하겠지만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힐 거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막 75bp를 올리는, 캐나다가 100bp 올렸잖아요. 그런 시기는 조금 지나갈 거다. 그러면 긴축의 폭을 조금만 줄여도 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텐데,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잘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거 알면 뭐 그건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예측할 뿐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시장을 차트 돌려보고 관찰하면서 어디가 좋은지,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되는지, 턴어라운드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 저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종목별로 돈을 벌 기회가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